절대 한마디만 하지 않는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 젊은 정치인들의 수다 시간. 자, 제 왼쪽 기준으로 김정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옆에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그 맞은편에는 김영호 개혁신당 법률특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그 옆에는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예, 네 분 서로 잘 아시나요? 예, 다 방송에서 봅니다. 아, 예. 설령 모르셔도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네 분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회담 얘기 좀 해보죠. 당대표 회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뤄졌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열린다 안 열린다. 자, 하헌기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안 열린다. 하헌기. 예, 김영호 특보. 안 열린다. 네, 안 열린다. 신인규 대표. 저도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안 열린다. 왜 이렇게 다 비관적이야? 아니 지금 민생 얘기하자고 지금 이렇게 양당 대표가 이렇게 의기투합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열려요? 자, 하헌기 소장 왜 안 열립니까? 아니 의제 조율도 의제 조율인데 지금 형식 가지고 싸우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걸린 거잖아요. 예. 생중계를 하니 많이. 근데 그 보면은 실무진 협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며칠 또 가고 또 원래 있던 일정들 조율하는데 또 며칠 가고 이러다 보면 다음 주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넘어서 다다음 주엔 열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러던데 다다음 주쯤에는 할 것 같습니다. 수는 누가 쓰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근데 예. 얻을 게 별로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얻을 게 없는 방식. 네. 그게 이제 뭐 생중계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영수회담했을 때 저희 당 대표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그 준비해온 연설문 10분 넘게 읽었을 때 예. 이해하면서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회담이라는 게 허심탄회하게 되어야 하면은 이 진전이란 게 있는 건데 카메라 돌아가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소속 당이 다르지만 카메라 꺼지고 나서는 대화가 잘 되거든요. 예.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주위 이제 관객들을 시켜야 됩니다. 지지층들. 근데 지금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이 의제가 좁혀질까 생중계를 하면 서로 지지층만 보고 발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우려되는. 알겠습니다. 국민이죠. 생중계가 우려된다, 가장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김정식 대변인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생방송으로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생경하긴 하죠. 예.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대로 민생이 제일 주요 현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 카메라 꺼지면은 또 얘기는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양쪽 다 너무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어느 정도 좀 이슈를 좀 저희 쪽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바로 끝난 직후니까 그거에 연이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사실 본질이 아니라 그 격가지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양쪽 정당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생중계도 좀 격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반기 드신 겁니까? 뭐 형식과 절차 물론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만 뭐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생중계가 좀 불편하시다 어렵겠다 하시면은 그럼 그 정도는 수용해가면서 충분히 더 중요한 거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는 열린다. 다음 주쯤에는 뭐 열리지 않을까 열린다. 생각. 알겠습니다. 김영호 특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의제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형식을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꽤 큰데요. 그 이유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게 양 대표 자체가 굉장히 큰 한계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야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한계점을 명확하게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가진 한계점을 좀 국민의 여론으로 좀 뒤집고자 서로 무리수를 조금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 한동훈 대표가 조금 먼저 생중계라는 무리수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지금 이 시기에 던진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9월 10월에 이재명 대표 앞에 공직선거법과 막 위준교사 이런 재판 일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 앞에 앉혀놓고 예. 한마디를 물어봅니다. 이건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국민 앞에서 하겠다는 거죠. 피의자 신문이라고요? 그렇지만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곤란한 질문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하거나 회피한다. 이상한 제스처를 보인다. 이 자체가 모든 게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신인 한동훈이 생중계에서 우리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피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우스워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마침 또 이제 코로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해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생겼는데 좀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점은 굉장히 좀 처음 들어봐서 신선한데,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아니라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초에 구형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위증교사는 9월 말에 구형이 있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물어볼 거다 거기서. 그렇다면 뭐 녹화 중계를 해도 되는데 생중계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곤란한 질문. 그렇죠. 근데 모든 거는 다 생중계가 되고 있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인규 대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집권 여당이 모든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여야 대표가 선출이 됐고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서 신뢰를 회복해도 뭘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저는 완전히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대결로 보고 말싸움으로 이기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담이라는 것에다가 생중계를 붙여버리니까 사실상 그럼 토론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야 대표가 토론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 회담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할 건 합의를 하고 뭐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 시간 나면 뭐 금투사에 관련하든 뭐 토론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일의 순서인데 갑자기 엉뚱하게 회담을 공개적으로 하자 생중계를 하자 이래 버리니까 회담이 토론회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 이래놓고 또 뭐 제보 공작 이렇게 또 뭘 더 살을 붙여요. 예. 그럼 사실상 그 본질이 좀 바뀌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혀 이해가 없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리고 민생에 대한 해결의 의지도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말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과신한 나머지 자신감을 저는 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내에 뭔가 지위가 좀 열악한 전 한동훈 대표의 조급함의 발로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는 열리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회담이 열리지도 못하겠지만은 열려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열려도 봅니다. 큰 의미도 없다. 아까 김영호 특보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다다음 주에는 열릴까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예. 진행하시지 않으실까. 재판 그리고 또 일정? 10월에는 예, 국회에서 가장 큰 행사라기보다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죠. 절대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11월, 12월에 또 예산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지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1월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정교회가 끝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유야무야 되는 근데 수순이다. 제가 왜 비관적으로 보냐면 예.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해도 정치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영수회담도 아니고 실권도 없는 여당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믿는 저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옆에서 이제 김정식 대변인께서 계속 웃고 계셔서 뭔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진짜 예. 중요한 건 그거죠. 정말 이게 민생인데 예. 제가 오면서도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본 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폐업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국민분들께서 정말 지금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려운데 너무 정쟁에 치우쳐서 정말
다들 자기 정당에 대한 사실 정당도 아니고 당대표 지금 두 분이 막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지금은 네. 정쟁은 좀 멈춰.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법을 하나 더 이제 OX를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할 거는 뭐 민생 현안도 있지만은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열리는 거를 가정을 하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자, 그러면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이거 발의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일단 저기 김정식 대변인부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면 말씀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신다면 당연히 받겠죠. 받는다. 뭐 본인께서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일단 짧게. 자, 신인규 대표.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특검이라는 것도 민주당의 야당 특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내민 거지 본인도 할 의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백보양보해서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제가 추단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10명의 의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을 발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당에 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할 의사가 없어 보이지만 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저는 10명은 못 모은다고 10명 확신합니다. 못 모은다. 아니 한동훈 걔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영우 특보.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는 순간 이거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요?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그래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뭐 선언을 하실지 말지는 한 대표님의 선택인데. 예. 어차피 틀려도 돼.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한다. 예. 하원기 소장. 아까 전에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받은 상태 아닌가요? 원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진척이 안 되잖아요. 10명을 못 모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법안 발의하는 거는 뭐 기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이제 모자라니까 다른 당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법안 발의 정도는 10명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10명을 못 모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안하고 뭐 말고 할 거 없이 아마 법안 발의만 하면 민주당은 그거 바로 받을 거예요. 지금 계속 물밑에서 뭔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10명을 못 모을 거라고 보세요? 하원기 소장도? 못 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양이 빠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걸 본인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도 본인이 뭐 원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10명도 못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중지도 못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취임하자마자도 최고위원 중에 뭐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김재현 의원은 밖에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당대표 권한 아니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거든요. 그럼 아마 우리가 추단하기에 인요한 의원도 아마 그 비슷한 입장으로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 자체도 이미 한동훈 대표 뜻대로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10명 모으는 것 자체도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게임으로 너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본질 자체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박정훈 대령이 무리하게 초급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 경찰에다가 넘기려다가 그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검 발의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 그게 우선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9월쯤에 나올 것 같으니 그때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사 결과 내용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게 원래는 특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특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뭐 이슈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무혐의
이 기소를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분의 의견 뭐 짧게 너무 길지 않게 좀 말씀을 해보죠. 이번엔 김영호 특보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이게 국민 정말 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이 결론 자체가 뭐 법리나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저도 법조인의 한 명이지만 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수사 능력이나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좀 비판을 좀 해왔지만 예. 이제는 이 무혐의 결론을 놓고 보니까 정말 이 검찰 자체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좀 급진적으로 좀 미뤄왔던 예. 검찰 개혁의 끝은 뭐 기소청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도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정말 국민들의 공분하에 정말 추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느낌마저도 좀 들 정도로 예. 정말 상식 밖의 결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식 밖의 결론이었다.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나라가 사실 부정부패로 망하는 건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어요?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관계자들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조차도 수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석 앞두고 있는데 추석 앞두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배우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검찰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이 뇌물을 뇌물이라고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방도 디올백이라는 말을 차마 못해서 뭐 명품 가방, 뭐 파우치 이름조차도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자꾸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벌 규정은 차고도 넘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도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구속 요건이지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도 되고 이미 대통령의 아들들이 알선수재로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규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선전선동이다. 사이비 지식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영린을 건드리지 못해서 그냥 주변만 바스락거리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꼴인데, 예. 전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미칠 악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저는 이제 매일 뉴스 지면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 부각될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원기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법리와 팩트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근데 법리 부분은 방금 신인규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팩트만 좀 나열을 하자면 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품목들이 보면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화장품, 그리고 40만 원짜리 위스키, 책, 그다음에 그 예일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뭐 뇌물이라고 하기에 몇 천만 원은 아니지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이게 별로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걸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받았다면, 그리고 김혜경 여사한테 뭐 누구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주는데 좀 말 좀 해달라고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다면, 과연 그게 윤석열 검사였으면, 그리고 한동훈 검사였으면 기소를 안 했을까라고 되묻고 싶고, 기소하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제 법리와 뭐 팩트에 의해서 뭐 그렇게 판결이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봐주기 수사죠. 기소조차 안 한 건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정식 대변인. 저를 마지막에 일부러 말씀하게 하셨는데. 아니 뭐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가면서 예.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아니 하원기 소장님 예. 말씀 예. 잘 들었는데 저도 팩트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LA에 있는 민족통신이라는 종북 매체, 종북 의혹을 받는 그런 매체에서 한참 동안 일을 했고요. 거기에서 뭐 북한의 체제라던가 김일성에 대한 그런 찬양 이런 거를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영부인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도 고향이 같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부께서 운영하시던 뭐 약국에 자주 들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뭐 우선 무슨 접대부 의혹을 받던 시기였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께서. 줄리 의혹 소위 말하는. 예. 그럼 마침 그 당시에 그런 인물이 나타나니까 아 이분이라면 우리 집안의 내력과 우리가 본인이 어린 시절 때 모습을 알 테니까 본인이 그런 접대부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겠구나. 이래서 되게 반가웠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가스라이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고 뭐
요구를 계속했지만 실제적으로 관철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팩트에 의거해서 이거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거를 굳이 특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이 특검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복주의자들한테는 이런 품목들을 이제 정치인들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몰카 이런 생각을 공작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몰카 공작이 본질이죠. 근데 사실은. 안 받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 품목들을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거는 그거죠. 대가성 있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 뇌물 수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께서 그 이 최재형 목사께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고향의 어르신처럼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한테 받은 거를 어떻게 무슨 대가를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일지는 조금 우리가 그거를 근데 재판에 제가- 넘겨서 법원에서 따져봤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법리적으로만 설명드리자면 예, 몰카 대표님. 공작으로 인정을 한다면 몰카를 뭐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해서 뭐 증거로 안 쓰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뇌물을 받은 게 없는 사실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우리 김정식 대변인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뇌물 사안 특수 사안이거든요. 특수 수사. 근데 특수 사안을 지금 공안 수사식으로 마치 그 선물을 갖다 준 사람,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이 뭐 소위 말해 빨갱이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빨갱이 소리 들으면은 기억이 나는 게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후보자가 2019년도인가요? 집회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해서 뻘거타 그러거든요. 뻘갱이라고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빨갱이 논쟁으로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말 2피를 줍니다. 예. 그게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고 그때 당시에 수사기소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 관계는 박근혜와 정유라보다는 훨씬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전 이 두 사안을 갖다가 마치 수사 검사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것은 아무리 몰래카메라든 의도가 불순했든 가스라이팅이든 그걸 아무리 살을 붙여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 영부인이 자체가 예. 공직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미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이분이 받은 거는 뇌물이라기보다는 선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의심을 받냐면 다 그 이해하더라도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때까지 너무 편향적으로 했어요. 다른 거 다 똑바로 하고 있으면 이를테면은 주가 조작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만 그 법리와 팩트를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듣겠는데 그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특혜에 가까운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 지금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지금 입장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패싱 뭐 식물총장 패싱 논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본인이 뭐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지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원석 총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신윤규 대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관련자들이 신청을 하면 결국에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임성근 사단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예. 당시에도 수심위를 열어도 불기소로 빼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화된 이런 상황에서 전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복선을 더 만들어주고 하나의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건 수사심의위원회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결국에는 이 사안은 특검을 더 부르고 더 가속화시켜서 특검에 대한 도입 여론을 더 높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뭐 효력은 없지만은 만약에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이제 또 뭐 파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려는 수순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저도 보통 변호사로서 외부위원으로 위촉돼서 많이 다니거든요.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검찰이 위촉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시민들을 위촉하고 외부 사람들 모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주체 기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혁신적인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예.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이제 검찰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것도 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김영호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대외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할 거다, 무혐의로 할 거다라는 보고가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걸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라서 아직 검찰의 입장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직접 하는 검사의 의견을 굉장히 좀 존중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만약에 이게 이제 혐의 없음 뭐 증거불충분해서 불기소 결정이 된다면 뭐 고소인이나 고발인께서 항고 절차를 통해서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으실 테고 거기서도 다시 불기소가 된다면 다시 재항고 절차를 통해서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또 그 절차까지 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예. 법률가라서 확실히 이제 이 과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정권 내내 이거 얘기가 나오겠네요. 지금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면은 아마 대선 26년, 27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이 이슈가 회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매듭이 좀 지어졌으면 국민들도 좀 피로감이 좀 덜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할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예, 저는 얘기 혹시 문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조심스럽게 저는 이원석 총장이 혹시 예. 그 야당판 포스트 윤석열을 꿈꾸는 게 아니냐. 그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정의로운 검찰총장이 돼서 예. 나가서 야당에서 뭔가 정치적인 뜻을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 입당한다고요? 민주당이든 많잖아요. 이 개혁신당도 있고요. 뭐 개혁신당. 예,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거 저는 이게 되게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한동훈 대표께서 뭐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게 이원석 총장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네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되게 궁금하네요. 어느 당에 입당하실지 만약에 입당하면 김정기 대변인 말씀하신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굉장히 김정식 대변인 말씀하신 게 개혁신당으로 오십시오. 개혁신당이요? 예. 하원기 저도 소장님. 웃자고 얘기하자면은 민주당에는 이미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원래 이 이현석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나 예.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뭐 제3의 장소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모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가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차적으로라도 자기 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선회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부러 그 여당이 불리한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식 대변인이 힘드신 거 잘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이번 세 번째 이슈는 독도 이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지하철 안국역, 잠실역, 광화문역에 독도 조형물이 또 잇따라 철거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관을 저해하거나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통 흐름을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보도 인도에 걷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치우라는 것들이 이제 서울 교통공사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은 유독 다른 거는 안 치웠는데 또 독도 조형물만 또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경복궁역에는 독도 조형물과 해시계 뭐 4가지 이거를 치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국역에서는 독도 하나만 지난 12일에 뭐 철거가 되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좀 야당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종의 친일 정권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독도마저 넘겨주려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어느 분이 그 안 하셨지 처음에? 먼저 그러니까 김정식 대변인부터 먼저 하시죠. 예. 예. 저는 참
웃겨요. 야당의 이런 공세를 보면요. 좀 웃긴 게 예. 사실상 독도 영유권 분쟁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무시하고 이승만 라인을 걷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부정을 하려고 하면서 또 이 독도만 나오면 어떻게든 해서 친일파 이승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 참 하나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독도 뭐 이런 거 조형물 철거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시계는 그대로 있고 독도 조형물만 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 때 섬이나 이렇게 우리 지형을 표시할 때는 되게 꺼끌꺼끌한 그런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오래되면 수북히 쌓이거든요. 예. 근데 해시계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닦거나 그런 게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우선 그것보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친일 반일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고 상대 정당을 마치 무슨 친일에 막 하는 그런 정당인 것처럼 하는 거는요. 예. 아 이건 너무 참 역사를 자기들 이익에 맞게 너무 잣대를 들이대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만 좀 인정해라 뭐 이런 말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중에 하나만 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한계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친일 종북 얘기 나올 때는 일단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아마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논란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예, 2020년대 무슨 상대 정당 보고 친일파라 그러고 상대 정당 보고 뭐 종북이라 그러고 이게 다 소모적인 얘기라고 말해오는 입장이었는데 예. 현 정부는 너무 많아요. 사도광산 등재 문제도 그랬고요. 그전에는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재산 변제안도 그랬고요. 최근에 광복절에 있었던 그 일련의 논란들 있잖아요. 그 뭐 신사참배 문제에서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야당에 혹은 국민들이 이 지금 뭐 철진한 친일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왜 이런 질타를 받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이러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예. 누적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터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원기 소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 사실 누적돼 왔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굴종적인 내지는 국익이 완전히 실종된 이런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김정식 대변인님 말씀대로 무슨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영토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권에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전 이 후과를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광복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3번 정도의 기념사를 다 들어봤는데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의 문제를 짚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도 요구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이 예. 사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대로 일본이 그 사과와 반대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자꾸 야스쿠니 신사참배하고 말로만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는 촉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강제동원, 위안부, 후쿠시마, 라인 문제, 사도광산 문제, 광복절 논란까지 온 마당에 예. 독도 관련된 조형물을 계속 치운다. 근데 오래돼서 교체한다. 그럼 교체하면은 새 거를 갖다 놔야죠. 근데 새 거를 갖다 놓지 않고 미관을 운운하면서 없애는 것은 오해받기 쉬운,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갓근을 더 메고 있는 윤석열 네. 정부의 전 정무적인 저는 실패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마침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그 한국갤럽에서 그 지난 20에서 22일 18세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긍정 평가가 27% 부정이 63%였는데 그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7%, 역사관 문제가 2%다라고 이게 처음으로 이 이유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슈를 좀 되돌아보면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 광복회가 광복절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보란 듯이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있는 이 독도 조형물을 철거를 하는 그런 사태가 좀 농담 반이지만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흐름을 좀 보면서 이게 한편 농담 반이지만 왕복기 보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법률특보께서 지금 농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며칠 안 됐어요. 그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이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까지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눈치를 좀 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어떤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치 뭐 독도 이거 철거하는 것 자체도 막 대통령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뭐 광복해 너네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불쾌합니다. 아니 근데 그 광복회의 행동이랑 이 독도 조형물 철거랑은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그냥 갖다가 이렇게 사실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위험하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를 빼놓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된 게 그런 없죠.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누적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히 이 친일 반일 논란 자체가 윤석열 정부만 유독 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어요. 박근혜 정부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런 사안이나 어떤 뭐 8월이라던가 이럴 때마다 일본의 기존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반일 감정 조장, 이 수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거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감정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1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제멋대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를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만약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게 됩니까? 이거 우리 독도 조형물을 빼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 독도를 갖다가 바치는 꼴인 건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적으로 자꾸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왜 독도를 저렇게 일본으로부터 저렇게 자꾸 논란을 만들지? 오히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상한 시선이 된다는 거예요. 현 정부 외교 정책 보면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동안 전 정권에서 왜 그 뽀요이스라는 사태 아시죠? 근데 너무 북중노랑 너무 근접했던 그런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한 말씀만 할게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에서 안보가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고 한반도 위기는 더 강화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정책적 효과도 없거든요. 그럼 그걸 전제했을 때 한일 관계에서 좀 국민의힘 분들이 답을 하셔야 되는 게 물 반컵 채우자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컵도 아니고 저는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이익 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안보 이익이라는 거 빼고요. 그건 지금 안보 위기를 더 윤석열 정부가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보적 효능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떤 이익을 우리가 갖고 왔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설명을 못해요. 2년 6개월 됐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설명 못하지만은 임기 마칠 때도 저는 설명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외교 실패를 국민들이 지적하면 그걸 좀 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독도 조형물까지 치운다는 것은 물론 그게 독도를 헌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한반도 천동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한반도 모든 게 천동설이요? 북한과 대한민국만 중심에 두고서 전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동북아 지역은 미국이랑 중국의 첨예하게 정말 갈등이 대립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랑 대만과의 관계도 문제고요. 여기에서 일본, 미국, 대한민국과 한 축의 세력이 있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축으로 된 세력 그 큰 균형점에서만 봐도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정리하고요.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계엄령 논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더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제 탄핵 대비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제 그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측근을
측근이고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또 뭐 그런 맥락들이 있다 이런 맥락들이 이제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부분부터 할까요? 김영호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 굉장히 좀 뜬금없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보통 이 선거철 구호처럼 우리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 저지해야 되니까 저희 당 좀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할 때 주로 쓰는 그런 문구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당분간 조금 없는 그런 약간은 휴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사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좀 뜬금없이 좀 들었고 좀 다가오는 이제 그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방을 좀 오고 가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좀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뜬금없다. 네.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계엄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국정 운영을 보면 너무나도 일방향적이고 매우 폭력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과연 이게 우려고 비약이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물리력을 쓰는 집단이 두 개거든요. 군과 경찰인데 경찰은 이미 충암고 후배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틀어지고 있는 것이고 군도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장관이 이제 후보자로 갔고요. 예. 그다음에 방첩사령부 옛날 기무사령관의 여인영 여기도 충암고 사람입니다. 거기다 777 사령관도 박종선 소장인데 이분도 충암고 출신이고 대북 정보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군내의 요직들의 지금 충암고 사람들을 다 앉힌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군에는 본인의 무슨 육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군에는 이제 고등학교 인맥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자리를 채워놓는 거 아니냐. 전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앞두고서는 당시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던 계엄령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면밀하게 저는 따져보고 살펴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플랜이고 사실 군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대비를 안 하는 군이 군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 민주당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확히는 그렇게 임기 초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국에다가 정보 내다 팔고 북한 지령 따라서 우리나라 헬기, 전투기 도입도 반대하고 이런 청두 간첩단 사건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보가 너무 해이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다 무슨 탄핵 대비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간첩단하고 네. 요 계엄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계엄령 무슨 계엄령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를 정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 잘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원계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안보를 정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인기로 막 뚫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무인기 드론 말씀하시는 이를테면 거죠? 그 반론을 하자면 국회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그 몇 년 전에 히트했던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버드 교수 두 분이 썼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상호관용이랑 제도적 자제로 굴러간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헌법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제도를 사용할 때 끝간데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제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이를테면 탄핵 소추라든가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좀 제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계엄령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막 가니까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법조문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니까 제도적 자제가 없이 끝까지 사용하니까 제도적.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민주주의가 한국처럼 이렇게 공고하게 진행된 나라에서 역진되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권이라든가 87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실제로 정치인들이랑 시민들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항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견제하고 질책할 거 있으면 질책하고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에 60년대는 우리보다 잘 살았던 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이제는 쿠데타 걱정은 안 하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게 용납되지 않은 나라니까 뭐 계엄 뭐 이런 것을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데타까지는 예. 저도 뭐 조금은 뭐 열어놓고 보니까 좀 걱정을 안 하는 입장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예. 그 우려를 바탕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지만은 본인의 충암고 동문들을 군 요직에 이렇게 다 앉혀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우려를 충분히 좀 가지실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인당 30초씩 25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 대변인부터. 아이고 참 여의도가 늘 정치권이 국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불만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이러는데요. 좀 많이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신인규 대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잘해야 되지만은 국민의힘 자체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역할 정도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도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완전히 버려버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호 특보. 정치 뉴스만 보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좀 시원한 정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정치. 알겠습니다. 하원계 소장님. 코로나가 역대 제일 심각했을 때보다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 대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안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 글러 오늘은 네 분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 현안 나눴습니다. 김정식, 하원기, 김영호, 신인규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